프랑스 명문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는 젊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중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아직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로 생각했고 유럽 국가들에 비해 발전이 많이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어떤 책을 보고 한국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되었고 이 책이 얼마만큼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학생의 한국 방문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가진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기에 충분했을까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죠. 그동안 본 공항 중에서 가장 크더라고요. 마치 다른 행성에 착륙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고 프랑스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인류학이라는 건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배우는 학문입니다.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누가 안 기뻐하겠어요? 한국은 모든 걸 갖췄잖아요. 고대의 궁궐부터 첨단 도시들, 그리고 입안을 춤추게 하는 음식들까지요. 그런데 막상 여기 도착하니 설렘과 동시에 긴장도 엄청 밀려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걸어가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로봇들이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여기저기 화면에 비행기 정보가 뜨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았죠.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 나라가 힘들었거든요. 1950년대에 힘든 전쟁을 겪고 모든 게 폐허가 됐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공항버스를 기다리면서 혼자 한국어를 연습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중얼거렸죠. 그게 한국어로 헐로라는 뜻이에요. 몇 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긴 했지만 막상 여기 오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풍경이 마치 영화 같았어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은 점점 더 높아졌고 네온 사인들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어요. 깜빡이는 한국어 간판들을 거의 읽을 수 없었지만 압도적이면서도 최고로 멋진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저를 놀라게 한 건 한글이었어요. 온통 한글이었죠. 마이너스 간판에, 건물에, 버스에. 한글이 15세기에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든 거라는 걸 알고 있나요? 그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전까지는 아주 복잡한 한자를 써야 했거든요. 친구에게 편지 한 장 쓰려고 수천 개의 문자를 외워야 했던 걸 상상할 수 있나요? 도시를 지나가면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지? 혹시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곧 떠올랐죠. 이 멋진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배우고 싶었어요. 고대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이곳을 이해하고 싶었죠. 버스가 홍대라는 동네에 저를 내려줬어요. 문화 충격이 확 오더라고요. 거리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사방에서 음악이 쏟아져 나왔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너무 좋아서 입에 침이 고였어요. 여기가 앞으로 1년 동안 제 집이 될 곳이에요. 짐을 질질 끌고 제가 빌리게 될 작은 아파트로 갔어요. 새 집주인 김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나이가 좀 있는 분이셨는데 인상이 참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구나 싶어서 저도 얼른 인사드렸어요. 아, 이제 진짜 모험이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시차 때문에 잠을 뒤척이면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공했을까?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곳에서 사는 건 어떤 느낌일까? 사람들은 어떻게 고대 전통과 현대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있을까? 그리고 당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마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 없을지도 몰라요. 이곳이 어떤지 궁금해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면 돼요. 서울에서의 삶은 매일이 모험이었어요. 때로는 지하철에서 길을 잃거나 메뉴를 읽지 못해 곤란한 상황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신나는 일이었죠. 새로운 것들을 보고 맛보고 배우는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한국 전쟁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된 날이 생각나요.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고 저는 아파트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뜨거운 초콜릿을 마시며 역사책을 읽고 있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 마치 1950년 6월 25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바로 그날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갑작스럽게 남한을 침공한 날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당시 한국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이 안 가요. 하지만 전쟁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한국은 38도선에 따라 남북으로 나뉘었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각각 통제했어요. 마치 방 한가운데에 선을 그어놓고 이제 이쪽은 내 동생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당연히 평화가 쉽게 유지될 리 없었겠죠?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 수록 한국 전쟁이 무려 3년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3년간의 전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시들이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읽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마침내 멈췄지만 이상한 건 공식적인 평화조약은 절대 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마치 비디오 게임을 잠시 멈춘 것처럼 일시 정지 상태에 있는 셈이죠. 어느 날 저는 비무장지대, 줄여서 DMZ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곳은 북한과 남한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는 땅으로 앞서 말했던 38도선 바로 그곳에 위치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장소였어요. 상상해보세요. 평화로워 보이는 초원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그곳의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져요. 마치 그곳 전체가 숨을 참으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가이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이 다리는 남북한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다리인데 전쟁 후 포로 교환이 이뤄질 때 병사들이 이 다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다리를 건너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 남을 것인지 말이죠. 하지만 일단 다리를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런 결정을 내려야 했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국 전쟁과 그 여파는 현대 한국을 지금도 형성하고 있어요. DMZ는 여전히 한반도의 분단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북한과 남한은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진 별개의 국가로 남아있죠. 하지만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한 남한의 여정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새롭게 변한 눈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이곳의 모든 건물, 거리,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한 나라가 몇십 년 만에 엄청 가난한 나라에서 엄청 부유한 나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바로 그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 이 이야기를 배웠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195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모든 것은 1960년대에 시작됐어요. 당시 한국은 끔찍한 전쟁에서 겨우 벗어난 상태였어요. 건물들은 파괴됐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었으며 미래는 어두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러다 변화가 시작됐어요. 1961년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저는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좋은 일도 했고 그렇지 않은 일도 했어요. 하지만 그가 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나라 경제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집중한 거예요. 박 대통령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사고 싶어 할 만한 물건을 만들길 원했어요. 이를 수출 주도형 산업화라고 불러요. 좀 복잡한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이에요. 그럼 한국은 뭘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처음에는 옷이나 가발 같은 단순한 물건을 만들었어요. 네, 가발이요.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은 한때 가발을 만드는 나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전자제품, 자동차, 배 같은 더 복잡한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제 주변이 다 한국 회사들이 만든 제품들로 가득한 걸 깨달았어요. 지하철 자체도 현대에서 만든 거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삼성이나 LG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철역에 있는 TV 스크린도 한국 회사들이 만든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 계획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물건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 제품들을 운반할 좋은 도로와 항구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시작된 큰 프로젝트가 바로 서울-부산 고속도로예요. 이 도로는 북쪽의 수도 서울과 남쪽의 큰 항구 도시 부산을 연결하는 아주 긴 도로예요.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이 고속도로를 직접 운전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거의 하루가 걸렸대요. 그런데 이 도로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겨우 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 도로 덕분에 물건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로 운송하는 일이 훨씬 더 빠르고 쉬워졌어요. 교육도 이 시기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정부는 고품질 제품을 만들고 큰 회사를 운영하려면 교육받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와 대학교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 교육은 정말 중요한 문화 중 하나예요. 많은 학생들이 최고의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죠.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걸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곳 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청났죠. 하지만 이걸 보니 왜 한국이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많은 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한국은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적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힘든 환경에서 일해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더 나은 노동 조건과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항의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서울역사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노동자 시위에 관한 전시물을 봤어요. 이걸 보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부유해졌지만 모두가 똑같이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했어요. 오늘날 서울을 걸으면서 저는 이 기적의 결과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높은 빌딩들, 고속열차,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까지요. 하지만 여전히 도시의 오래된 부분들도 남아있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저에게 상기시켜줘요. 한국의 발전 이야기는 이제 저에게 단순한 숫자나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수년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희생한 이야기예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나라가 그걸 이겨낸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큰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예요. 제 공부가 끝나갈 때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또 어떤 기적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런 기적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모르게 그 문화에 푹 빠지게 됐어요. 더 이상 공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매일매일 직접 체험하게 된 거죠. 주말이면 전통시장이나 고대 사원, 그리고 흥미로운 박물관들을 탐방했어요.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한국 음식은 정말 남다른 경험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몇몇 음식은 조금 무서웠어요. 저는 주로 지중해식 음식을 먹고 자랐거든요. 마이너스 올리브유, 토마토, 그리고 온화한 맛들로 가득한 음식들 말이에요. 반면에 한국 음식은 매운맛과 발효된 재료들로 가득했으니 저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죠.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지 결국 그 음식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밥 위에 채소, 고기,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올라가요. 그걸 모두 고추장 소스와 함께 섞어 먹는 건데 정말 맛있고 먹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김치. 매운 발효 배추인데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배추,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김치 없이는 식사를 상상할 수 없게 됐어요. 심지어 김치를 직접 만들기 위해 요리 수업까지 들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앞치마와 장갑을 끼고 재료를 섞기 시작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다양한 양념을 섞어 페이스트를 만들었어요. 그걸 배추잎에 다 바르는 작업이었는데 정말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만큼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치 담그는 것, 즉 김장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통이라 유네스코에서 그것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현대적인 문화를 유지하는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 한복을 입고 최신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전통과 현대의 멋진 조화랄까요? 저는 한국 드라마에도 푹 빠졌어요. 마이너스 처음에는 한국어 공부를 위해 보기 시작했지만 이내 중독되고 말았죠. 드라마와 로맨스가 가득한 이야기들이 정말 흡입력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상호작용 방식이나 가치관, 심지어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K-파프도 빼놓을 수 없어요. 팝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는 K-파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거리에 거대한 K-파프 스타들의 광고판이 가득해요. 제가 K-파프 콘서트에 갔는데 그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어요. 수천 명의 팬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죠. 한국에서는 모든 면에서의 표현에 대한 깊은 존중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저렴한 음식점에서도 음식은 항상 아름답게 접시에 담겨 나왔어요. 마치 모든 식사가 예술 작품 같았어요. 이 모든 경험들 마이너스 사원, 음식, 대중문화 등을 통해 저는 한국이 저를 점점 변화시키고 있음을 느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었죠. 차 한 잔이 대접되는 방식이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인사를 할 때 보이는 작은 동작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언젠가 떠나게 되더라도 제 마음속에 한국의 한 부분이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 나라가 단순히 멋진 역사를 가진 곳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됐어요. 한국은 살아 숨쉬는 나라였고 진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웠어요. 제 눈에 띈 건 한국이 마치 두 가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한편으론 함께 일하고 어른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론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만의 길을 가라는 새로운 흐름이 있었죠. 마치 과거와 현재가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한국이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나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결합해서
진정한 한국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한 번은 정말 멋진 코워킹 스페이스를 방문했는데 최신식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고속 인터넷, 멋진 가구 등 현대적인 요소들이 많았죠. 그런데도 매일 오후엔 전통다도 행사가 열리고 아침엔 명상 세션이 있었어요. 마치 우린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지만 우리의 뿌리는 잊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즈음 단순히 역사와 문화를 배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지를 직접 목격했어요. 변화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요. 제 나라로 돌아가면서 우리 사회는 변화에 얼마나 개방적인가? 우리는 전통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고향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방문했던 그 궁궐을 다시 찾아갔어요. 같은 자리에서 다시 수문장 교대식을 지켜봤는데 이번엔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일부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 오래된 궁궐 안에서 과거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궁궐을 떠나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 놀라운 나라를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집에 가서 제가 배운 것들을 모두 나누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변화하는 한 나라와 문화를 직접 보게 된 기회에 감사했고 저에게 이야기를 나눠준 사람들에게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하고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저에게 변하는 것이 곧 자신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평생 제게 남을 거란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 멋진 나라가 또 어떤 새로운 놀라움을 줄지 기대하고 싶어졌어요.